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결혼한 지는 7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꿈 같고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아요. 우리 집은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지연이, 그리고 시아버지 강태식, 시동생 도현이.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구조는 좀 특별했죠. 1층에는 아버지 방이 있고 2층에는 저희 신혼방과 도현이 방이 있었습니다. 아내 지연이는 정말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시댁일은 정말 완벽하게 해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약을 준비하고 도현이 빨래도 해주고 집안 살림도 말없이 척척 해내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마누라 정말 완벽해.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다 잘 챙겨. 아버지는 매 끼마다 지연이를 칭찬하셨어요. 지연이 없었으면 난 벌써 병원 신세였을 거야. 도현이도 항상 농담처럼 말했죠. 형수님 없었으면 이 집 벌써 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행복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다는 게.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어요. 지연이는 늘 아버지 옆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도현이는 바닥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저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죠.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너무 평화로운 가족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시댁을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저도 마음이 편했고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도현이도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완벽한 가족,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죠. 지연이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버지 약 시간 되면 물과 함께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특별히 더 만들어 드리고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면 옷도 챙겨드리고 교통카드도 확인해드리고 친딸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드렸죠. 아버지도 지연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지연아,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연이 손을 잡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친딸처럼 대해주시니까. 도현이와 지연이 사이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죠. 형수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도현이가 물어보면 지연이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냥 간단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가끔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도현이가 저를 부축해서 2층 방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형, 많이 마셨네요. 내일 속 쓰리실 텐데 물 많이 드세요. 그런 도현이를 보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나 싶었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마누라 정말 완벽해.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다 잘 챙겨.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정말 대박이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고 도현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거나 게임하고 지연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 일상이 7년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평화가 가짜였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너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라는 걸 할 줄 몰랐어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완벽함이 가면이었다는 걸, 그 모든 화목함이 연기였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못 본 것들이 있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의심할 이유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지연이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효부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착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무 과했어요. 친딸도 그 정도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시면 지연이가 밤새 간병을 했어요. 내가 할게라고 해도 제가 하는 게 나아요라고 하면서 안 시켰죠. 그리고 아버지 방에서 나올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지연이한테 하는 말이 달랐어요. 지연아, 오늘 예쁜 애라든지 지연이 덕분에 내가 살만 난다라든지 그런 말들이 그때는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예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현이와 지연이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도현이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도현이가 지연이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형수와 시동생이 친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밤에 자주 일어나곤 했어요. 화장실 가려고라고 하면서 침실을 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들어왔어요.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밖에 있다가 들어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화장실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 라고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봤어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지연이가 누구한테 갔었는지 뻔해요. 1층 아버지 방이나 2층 도현이 방 중 어디든 갔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가끔 저녁 식사 시간에 3명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저만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연이가 집에서 입는 옷도 달랐어요. 제가 있을 때는 평범하게 입었는데 제가 외출하고 나서 깜빡 잊고 들어가면 좀 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 그런 옷 입어? 라고 물으면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라고 대답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다 신호였어요. 아버지와 도현이도 지연이한테 하는 말투가 달랐어요. 제가 있을 때는 지연이 형수님 이렇게 정중하게 불렀는데 제가 없을 때는 뭔가 더 친근하고 애정 어린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하네라고만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나 도현이 방에 자주 들어가는 것도 이상했어요. 청소하러 들어가요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청소하는 시간치고는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홍조가 있거나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거나. 하지만 그때는 청소하느라 힘들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신호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제 뇌가 그런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상이 깨지기 시작한 건 1달 전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저는 자다가 깨서 물 마시러 거실을 지나서 주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1층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지? 호기심이 생겨서 살그머니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라고 속삭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지연이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으면서 오늘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했어요.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침실에 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아직 아래 있으니까 침실은 비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아버지가 지연이 허리를 안고 있던 모습, 그리고 둘이 나누던 대화.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생긴 방어 기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니까 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거였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일 리가 없잖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지연이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했죠. 지연이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제 옆에 누웠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한테서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맡던 지연이 냄새가 아니라 뭔가 섞인 냄새였거든요. 남자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 냄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이상하게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정말 내가 본 게 맞나? 혹시 꿈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 시간에 지연이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버지한테 약을 드리고 도현이 출근 준비 도와주고 제 아침도 차려주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똑같으셨고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 본 거구나.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걸 본 거구나. 그렇게 자기 위안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함이 남아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는 중에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집에서 지연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그날 밤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연이가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냥 효부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외출하는 척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내가 나가고 뭘 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1층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2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방문 여닫는 소리. 2층 복도에 서니까 더 확실히 들렸어요.
도현이 방에서 나는 소리. 그런데 그게 혼자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둘이서 대화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 목소리가 누구인지. 손이 떨리면서도 도현이 방문 앞에 섰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제가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현이는 상의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지연이는 그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둘이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서로 껴안고 있었죠. 지연이가 도현이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며칠 전에 아버지와 있던 모습에 이어서 이번엔 도현이와 이런 모습으로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문을 세게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둘이 깜짝 놀라면서 떨어졌죠. 도현이는 당황해서 셔츠를 입으려고 했고 지연이는 그냥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어요.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도현이가 형, 이건 하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닥쳐.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을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도현이와 있던 모습,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아버지와도 도현이와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사랑이, 가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만 몰랐다는 거였어요. 저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는 그날 밤 늦게야 침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죠. 아버지, 도현이, 지연이, 그리고 저.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일 때문에 모든 게 어색했거든요.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 준비를 해왔어요. 아버지한테 약도 드리고 도현이 반찬도 챙겨주고 제 앞에도 밥을 놓아주고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그 모습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런 연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날 밤 너 아버지 방에서 뭐 했어? 갑자기 묻는 질문이라 모든 사람이 놀랐죠.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아버지는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셨고 도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말 안 하네. 그럼 내가 말할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랑도 자고 도현이랑도 자더라. 그 말 맞지? 그렇게 말하자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운 목소리였거든요. 도현이도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지만 역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지연이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놀라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마치 제가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봤어.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조심하세요. 도윤이 깰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도현이 방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와 도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나는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현이랑도 그런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연이를 바라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게 다 맞다는 걸. 아버지도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도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평소에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한다고 했던 그 입으로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연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따져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표정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식탁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났죠.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치자 아버지와 도현이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연이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7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아니, 마음이라는 게 있기나 했나 싶었어요. 이렇게 차갑게 나올 수 있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나한테 뭐였어? 제가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한테 뭐였냐고. 하지만 지연이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도현이도 형, 정말 미안해요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가족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지연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넣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겨놨어요. 미안해라고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찢어서 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짐승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지연이가 집을 나간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동생 도현이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형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따랐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시아버지는 그 다음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갔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보기에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병원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길, 도윤아, 나는 정말 도현이가 지연이랑 그런 줄은 몰랐어.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지연이가 아버지랑도 그런 관계를 갖고 동시에 도현이랑도 그런 관계를 가진 거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퇴원 후에 저한테 연락을 끊으셨어요. 아마 너무 죄책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집안 곳곳이 비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쓰던 물건들, 도현이가 쓰던 물건들,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했어요. 마치 유령의 집 같았죠.
식탁에는 그날 아침에 뒤엎어진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치우기도 싫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며칠 후에 지연이 친구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이혼은 지연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혼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조용히 하지 않을 거야.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하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이혼 소송이었죠. 지연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걸 법정에서 다 밝히고 싶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집안에 있던 모든 흔적들을 다 모았어요. 지연이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도현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지연이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거의 다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연이가 결혼 초기부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나중에는 시동생과도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였죠. 판사님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처음 본다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지연이는 끝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죠.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가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이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받아가지 않았고 자기 물건들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지연이가 입었던 옷들, 사용했던 화장품들, 그리고 우리 결혼 사진들까지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여자의 흔적을 이 집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저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속이 안 풀렸어요. 아마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사과였을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게 저는 가장 화가 났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와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아마 자기들도 부끄러워서 저를 마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저는 혼자 그 큰 집에 남았어요. 4명이 살던 집에 저 혼자만 남은 거였죠. 모든 방이 비어 있고 모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적막감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7년 동안 저와 함께 살던 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빈집을 보면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 아무도 없는 거실, 아무도 없는 방들. 모든 게 제가 겪은 일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를 해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법정에서 이기고 위자료를 받고 진실을 밝혀도 제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잊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려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4명이 살던 집에 저 혼자만 남아서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하고 매일 저녁 들어와도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지연이의 행방을 몰라요. 그 친구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지연이 가족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니? 라고 짧게. 저도 네, 잘 지내요라고 짧게 답장해요. 하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만나면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프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색해요. 도현이는 아예 연락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아요. 가끔 길에서 마주칠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다행히 아직 마주친 적은 없어요. 만약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어요. 처음에는 너무 적적했는데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보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신호가 많았어요. 제가 너무 무심해서 못 본 것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뻔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연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모습, 도현이와 껴안고 있던 모습. 그런 장면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짧은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들고 그런 일상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는 7년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연기,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연기, 다정한 형수의 연기. 모든 게 연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연기에 완전히 속았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7년 동안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후유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인생을 망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지연이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은 성사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나는 거죠.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본 것들이 전부 맞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의심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믿고 있었으니까,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람은 사랑하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사연자, 39살 강도윤 씨는 7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지연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목격한 장면들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을 추궁했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복수를 택했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텅 빈 집에 혼자 살며 사람을 다시 믿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